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이용해서 사팔사팔하지 않고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매집하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아주 워렌 버핏 나셨어. 그렇게 잘난 놈이 유튜브 영상이나 만들고 있냐? 입으론 누가 이딴 소리 못하냐? 이놈이 고점 알려주는 인간 지표네. 오늘 쇼패팅 바로 들어간다잉.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그분들이 봤을 땐 제가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이자 개인 투자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남겨준 피터 린치의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통해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피터 린치의 워딩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피터 린치가 마지막으로 집필했던 세 번째 책인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연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년, 2년 또는 5년 안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주식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이 날 때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20년이나 그 이상이 적절한 투자의 기간이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했던 조정을 겪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수익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기간이다. 전체 수익을 보면 주식은 1년에 11%의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연 11%의 수익률로 20년이 지나면 1만 달러는 8만 623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11%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당신의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 좋은지 분석하는 업무에는 탁월한 능력이 빛을 발휘한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하다.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돈을 버는 비밀 공식 같은 것들을 찾아 월가를 돌아다녔다. 수익을 내는 우량회사의 주식을 사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 주가 하락은 매도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주식에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맹세하기는 쉽다. 어느 강연장에 가서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요즘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락장이 언제 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하락장세가 시작되면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의 주가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게 된다. 투자자는 뉴스 진행자가 재앙이나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말을 듣게 된다. 주식 가격이 0으로 하락해 투자금을 모두 날릴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투자자는 남은 돈이나마 건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치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서 우량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처음 결심을 잊게 된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겁에 질려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낮은 가격이라도 팔아치운다. 아무도 주식을 팔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는 스스로 손해를 자처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거래하는 투자자를 추세 거래자, 마켓 타이머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추세에 따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 거래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의 수익을 내기 위해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상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에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보다 순위가 높을 것이다.
시장의 추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을 팔고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하는 시점에 주식을 사는 거꾸로 된 투자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또 폭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다. 이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얘기가 제가 그냥 제 의견인 것처럼 쭉 설명드렸다면 과연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20년 장기 투자? 그냥 웃고 갑니다잉.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는 거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라고? 상패 당해본 적이 없구만.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피터 린치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아마 무시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암튼 피터 린치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마켓 타이밍을 재지 말고 사팔사팔하지 말고 무조건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라고 말하면서 1980년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당시 5년 동안의 주식의 상승 기간 동안 주가는 연평균 26.3%씩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불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익들의 대부분은 5년 동안 증시가 개장했던 1276일 중에서 딱 40일 동안 발생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 사팔사팔 했거나 타이밍 보겠다고 팔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40일 동안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연간 26.3%라는 수익률은 4.3%로 급격히 감소했을 거라고 합니다. 나름 장기 투자한다면서 5년 중에 딱 40일만 투자하지 않고 1236일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그냥 은행 이자 받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터 린치는 절대 우량 자산을 팔지 말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가의 위대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한테 돈 되는 것 하나 없이 아주 솔직하게 아무리 말해줘도 익절은 언제나 옳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면 되고 많이 오른 종목 팔고 덜 오른 종목 사면 된다면서 계속 마켓 타이머 같은 행동만 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이 월가의 레전드로 기록된 피터 린치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피터 린치를 비롯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마음 편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대한 제 의견을 빼고 피터 린치의 워딩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권위에 의존하는 분들도 조금 더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앞으로도 위대한 투자자들의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리면서 우리의 위대한 2030년을 위한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반응을 순차적으로 보이죠. 에?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뭔진 알겠는데 별로 유용한 것 같진 않던데. 부자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야, 써봤는데 그냥 장난감 수준이더만. 어우, 사용해보니까 꽤 유용하던데. 그럼 항상 사용하고 있지. 에이, 그거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되지.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규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사람들의 반응 변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늘 인류의 문명 발전 과정에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등장해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의 과정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혁신의 초기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모두가 다 인정하고 나면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다 결과론이야. 그게 혁신이라는 걸 그때 어떻게 아냐? 나중에 결과로 나오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혁신은 예측하기 힘들고 동시에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불변의 법칙에서 모건하우절은 A에서 Z까지 이르는 길은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지점으로 도착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닌 기술과 도구의 미래 모습을 추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뭔가를 연구하고 발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것을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껏 늘 그래왔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대중들의 늘 똑같은 반응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든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든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든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든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말이죠. 이 책에서는 피셔의 자연 선택의 근본 원리라는 진화생물학 이론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이론은 변이가 곧 강점이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개체군의 구성이 다양해질수록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건 어떤 특성이 유용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특성들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됐든 그 중에 하나는 유용한 특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혁신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고 말하죠. 우리는 대부분 스타트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과학자가 연구하는 뭔가를 보면 흥미롭긴 하지만 과거의 혁신들에 비해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러 혁신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속편하게 최고의 시절은 과거라고 결론 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혁신의 잠재력은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의 경험, 사례, 본인이 과거에 놓쳤던 투자의 기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위인전에서 읽고 역사에 나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들은 리스펙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들,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지인이 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보면서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인사이트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님들이 보신 박경철 선생님의 W 강의에 나왔던 인터넷 혁명 초창기가 딱 그런 상황이죠. 0.1%의 W를 알아본 건 결국 0.9%의 현자들 뿐이었고 나머지 99%는 그 가치를 끝까지 몰랐다라는 그 영상 속 내용처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무엇이 세상을 바꿀 혁신이고 혁명적인 일명 W인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건 매우 어렵고 설령 그걸 알아봤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깊게 공부해서 자신의 투자나 사업에 연결하는 건 더더욱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내내 발생하는 수많은 변동성을 견뎌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혁신의 기회들을 찾아내고 계속 믿음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선 불변의 법칙에 나왔던 앞으로 나올 다음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늘 발전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어느 시대에든 최근 10년이나 20년간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생각은 어떤 혁신적 기술이든 우리 삶에서 유용한 것이 되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은 걸리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걸 보고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AI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고 살았던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나 서비스가 처음 등장해서 10년이나 20년은 지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유용하다고 느끼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즉, 진보란 한 걸음씩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소한 혁신과 발견이 훗날 엄청난 무언가로 변화될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자카드의 창립자인 디오크는 책은 저자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독자의 무한한 상상력과 해석도 책의 일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로운 기술에 대입해보면 모든 신기술의 가치는 단순히 그 자체의 용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능력과 관점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그 기술을 토대로 결국 무엇을 창안해내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즉, 모건하우절의 이 이야기는 혁신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지면서 수많은 활용 가치들이 발생되며 처음 그 기술과 제품이 등장했을 때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되면서 생태계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에 의해서 거대한 경제와 문화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표준 프로토콜이 된 이후에 다양한 웹 기반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스마트폰이라는 혁신 제품이 등장한 이후에 그 안에서 작동되는 수많은 앱들이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형태로 확장되면서 스마트폰 없이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혁신적인 무언가의 등장은
긴 시간에 걸쳐 검증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그 혁신의 초반엔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지만 결국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우리가 혁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언급한 건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결합하면 엄청난 무언가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쉽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건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불어오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그 둘이 미국의 미주리주 상공에서 만나면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창발 효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 역시 사소한 기술과 또 다른 사소한 기술이 만나서 세상을 바꿔놓는 엄청난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것을 상상하지조차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경이로움을 예측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하고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든 인생이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작은 혁신들이 긴 시간에 걸쳐 쌓이고 모여서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재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혁신의 조각, 미래 퍼즐들을 찾아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큰 그림을 파악해 간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눈부신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혁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가 무엇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각자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각자 무언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장기 투자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 앞으로도 남아있는 수많은 탐욕과 공포의 순간들을 잘 견디며 정말 장기 투자의 위대한 결과를 위해 7년, 10년, 15년, 20년을 버티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머리론 다짐하고 이해했어도 결코 쉽지 않은 게 바로 투자의 세계이고 그 중에서도 장기 투자는 더더욱 스스로를 다스리고 멘탈을 관리하는 마인드셋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연인들의 고견을 그들의 서적과 영상을 참고해 자주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동기부여 관련된 서적인 유튜버 하와이 데저택님의 더 마인드에서 강조하는 마인드에 대한 개념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장기 투자를 위한 마인드셋의 중요성과 함께 연결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중심에는 다름 아닌 마인드가 있으며 부자가 되는 그 어떤 방법론이든 시대나 상황을 뛰어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절대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정답은 조금씩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인드를 갖춘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투자나 인생의 도전에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하기에 앞서서 왜 투자를 하고 그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why와 how를 정립해야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인 what이 도출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마인드를 세팅하고 이 세상에 임하는지가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제일 원칙이며 이 마인드셋이 바로 선 사람이라면 언제 어느 시대든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 자신만의 답을 찾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마인드셋의 핵심인 생각의 변화는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과 대화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 첫걸음이며 이 첫걸음이 없다면 그 다음은 없다고 하는 거죠. 아마 구독자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의 이유가 바로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이 멘트를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즉 Y를 계속 상기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투자나 새로운 도전 행위를 하는 그 과정의 작은 성공에 만족하거나 작은 실패에 좌절하는 일희일비가 없이 장기간 자신이 목표로 한 그 도전, 자신이 선명하게 상상한 그 무의식의 영역을 향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오랫동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자 운영체계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애당초 깔 수조차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의식에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부터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제한해왔던
온갖 낡은 신념들을 모두 다 삭제한 뒤에 우리들의 무의식에 새로운 부의 마인드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에서 언급된 이 부의 마인드가 바로 제가 예전 영상들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1000만 원밖에 없어도 100억대 자산가 마인드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도전을 스스로 100% 믿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잖아요. 성공은 원래 소수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은 소수다라는 문장은 말 그대로 결과를 기술한 글자일 뿐이고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딱 5% 정도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의 마인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해도 자신을 100% 믿고 미래를 상상하는 도전을 하라고 해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단 5%의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다음에 끝까지 추진해서 그걸 해낸다는 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와 성공이 무의식에 세팅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100% 믿어줬던 사람만이 그 도전의 과정에 온갖 시련과 좌절이 있어도 결국 이 마인드셋의 힘으로 목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인드셋에 기반한 성공의 경험은 어쩌다가 운 좋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도전을 성공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다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는 인간은 반복되는 말에 약하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할 때 자신 스스로나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비난과 부정의 말들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최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말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컨트롤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세계라는 걸 인식하고 이 우리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대한 책의 저자들로 에워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현실 세계에서 5명이나 찾기는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만 책을 쓴 저자들 중에서 자신의 도전과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50명이라도 쉽게 찾아서 우리 옆에 둘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부와 투자의 현인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서적과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 삶에 노출시키면서 그 고견들을 제 생각과 함께 영상으로 정리해서 많은 구독자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현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부와 성공을 이미 거머쥔 수많은 사람들과 지인이 되면서 그들로 인해 우리의 부를 향한 도전도 점점 강력한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기란, 명확하게 그려내기란 쉽지 않겠죠. 세상 일을 완벽하게 다 그려내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묘사를 해보면 누군가는 대충 외곽만 그리고서 시간을 때우다가 끝내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봐도 본인이 그렸던 딱 그 아웃라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엔 생각이 안 납니다. 반면 그 묘사했던 미술 시간에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섬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그려봤던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하물며 존재하는 물체를 눈으로 보면서 묘사하는 것도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먼 미래의 모습을 대충대충 생각해봤다고 그것들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을까요?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우리들의 무의식에 입력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할 때 계속 삐걱대고 스스로 의심되고 계속 주변의 소음들에 귀가 열리면서 결국 중간에 멈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하고 그 투자와 도전을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최대한 우리가 그리는 그 미래, 2030년의 그 미래에 대해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 미래에 내가 그리는 투자 자산은 어떤 상태고 그 투자를 통해서 얻은 나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때쯤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랑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내가 갈망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장면을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카메라로 나만의 다큐를 찍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것, 즉 그 장면을 정밀 묘사로 제대로 그려내서
나의 무의식에 그 장면을 송출하고 그 장면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솔루션을 나의 무의식이 마치 컴퓨터에서 폴더 검색하듯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엔터키를 눌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엔터키를 눌렀다는 그 행위를 잊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액션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검색이 입력된 그 미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그 목표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검색해서 나에게 무의식을 통해서 정보로 전달해주고 나는 열심히 도전하는 그 행위들 사이사이에 그 정보들이 무의식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떠오르면서 현실에 반영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가 그렸던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들로 가득 찬 내 컴퓨터의 폴더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서 수개월, 수년간 검색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장기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나 이제 막 장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장 환경의 수많은 변동과 그에 따른 언론의 공포 뉴스에 정신이 없고 좀만 오르면 다가오는 익절의 유혹을 참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차곡차곡 쌓이신 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투자보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기 투자는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그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 급격히 시간 선호가 낮아지면서 그 어떤 투자보다도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오늘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도는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은 열심히 책 읽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혼자만 조용히 프라이버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나 미더에 참석하기를 꺼렸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처음 용기를 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자극받아 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말하듯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이진법이나 십진법 수학, 영어나 한글이라는 문자와 언어처럼 또는 인터넷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과 관련돼서 함께 사용하는 화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고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키고 보유하고 늘려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현재는 오픈 팟캐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이너 분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고 가끔씩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도 구독자님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비트코인 행사의 유형 중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는 작년까지는 스펙터님과 켈빈님 그리고 미니님이 함께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비트코인 미니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행사였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죠. 저도 작년에 행사에 몇몇 유튜버분들과 함께 유튜버 존도 꾸미고 강연자들의 연설도 듣고 다양한 주제의 강의 세션들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이틀간 800여 명이 참석했던 규모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스펙터님과 켈빈님이 주최 및 주관을 하시면서 명칭을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로 바꿨고 아마 주최 측 예상으로 올해는 약 2,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이미 오프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국내의 유명 연사들의 생각을 듣고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와 라이트닝 마켓까지 경험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화폐 프로토콜인지 직접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코엑스와 명동에서 진행되는데요. 연사분들만 40여 명이 되게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외 커뮤니티 빌더, 서비스 개발자, 비트코인 코어와 레이어2 개발자들이고 중간중간 세무사님과 회계사님들도 스피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미국 인권단체에서도 다시 참여해 주셨고 전세계의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닝 지갑인 월렛 오브 사토시의 대표님이 직원들을 싹 다 데리고 작년에 이어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혼자 오셨었거든요. 근데 행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디프리의 치킨의 소매까지 제대로 말아들여서 완전 마음에 드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는 오픈사츠에서도 다시 방문한다고 하고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암호학 전문가들이나 국내 비트코인 기업의 대표자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올해는 연사로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행사 주최 측이랑 얘기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특별히 아주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따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 사이트를 클릭해서 가시면 우측 상단에 티켓란이 있습니다. 거길 클릭해서 들어가면 티켓 종류가 나와요. 일단 학생분들이라면 무료니까 편하게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일반인 분들이라면 총 3가지 종류의 티켓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연설 무대에서 가까워질수록 티켓 가격이 비싸지는데요. VIP는 이거는 조금 너무 그죠? 엄청 비싸니까 일단 빼고 프리미엄과 제너럴 티켓을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15% 할인된 가격으로 딱 100장씩만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선착순이니까요. 다 떨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나중에 연말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할인 이벤트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할인받는 방법은 원하는 티켓을 일단 선택하시고요.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좌석 위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콘서트 예매해 보시면 아시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원하는 좌석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거냐? 그래서 연사자들이랑 참여자들이랑 교류까지 할 거냐? 요거를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고민해 보시고요. 하고 싶다 싶으면 옵션 선택 후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디스카운트 코드에 리스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리스펙이요. 화면에 보이시죠? 그럼 15% 할인이 바로 적용됩니다. 꼭 코드를 입력하셔서 티켓이 마감되기 전에 미리미리 컨퍼런스 티켓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전쟁입니다. 그럼 올해 말인 11월 7일과 8일 이때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과 대중들의 인식, 언론의 인식은 어떤 상태일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저는 많은 분들과 코엑스에서 만나서 함께 소통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